예. 사는 집 빼고는 나머지 집은 다 팔아라.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이 다주택자 청와대 참모들에게 권고를 했었는데 오늘이 그 마감 시한이었습니다. 먼저 관련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라는 것이 공정 경제의 관점에서 본다면 참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도권 투기 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주택을 제외하고는 이른 시일 내에 처분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청와대가 스스로 정했어요. 스스로 정한 매각 시간, 집하는 마감 시한이 오늘까지였는데 아직 8명이 다주택자이고 김조원 민정수석 어디입니까? 저 잠실집도 아직 안 팔린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저 노영민 비서실장의 지시가 이게 전혀 안 맥히는 것 같아요. 아니 비서실장이 지금 오늘까지 파는 문제 매매 계약서를 다 내라고 그랬는데 지금 오늘까지 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지금 청와대 소통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중순까지 지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비서실장이 한번 지시했으면 이미 지난해도 지시를 해서 안 했다가 또 이번에도 지시를 했는데 또 아직까지 지금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있는 걸 보면 지금 비서실장이 영이 전혀 안 서는 거 아닌가 뭐 추미애 장관 표현대로 내 명을 지금 따르지 않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사실은 지금 최근에 소병훈 의원이 민주당의 소병훈 의원이 이 다주택자들은 형사범으로 처벌해야 된다 뭐 이야기까지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지금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지금 청와대에 있는 다주택자 지금 참모들이 여전히 어쩌면 주춤거리는 좀 갈등하는 듯한 모습들. 더군다나 김종훈 민정수석은요. 기본적으로 민심을 살피는 아주 핵심적인 수석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잠실과 도곡동에 두 채의 집이 있는데 지금 잠실의 집을 팔겠다는 말은 나왔는데 아직까지 팔렸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또 최근에 김수현 전 정책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과청 그 앞에 지금 지하철이 들어가서 지금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자, 그러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자꾸 정부는 다주택자들을 무슨 죄인 취급을 하는데 근데 정작 본인들은 지금 집을 안 팔고 있고 청와대도 안 팔고 있는 걸 보면 과연 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데한 의문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비서실장이 한번 지시하면 보통 회사는요 회장이 한번 지시하면 안 따르면 바로 이 페널티가 있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들은 비서실장이 이야기해도 안 따르는 것인지 이미 벌써 작년부터 팔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 구정처장. 네. 권고 수위는 좀 높아졌어요. 다음 달까지 매매 계약서 제출 꼭 하라. 글쎄요, 이게 일단 다음 달에 지켜봐야겠죠. 지켜봐야겠죠. 그런데 이제 워낙 집이 지금 잘 안 팔리고 그리고 안 팔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금매로 싸게 내놨는데도 안 팔렸을까요? 시세대로 팔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오른 가격을 그대로 받으려고 하니까 잘 안 팔릴 가능성이 높고요. 또 얼마나 지금 갑작스럽게 팔아야 되는데 그 한 개인, 공직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부부의 문제 아니면 이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팔리기 어려운 속사정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서실장이 팔겠다라고 대국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참모들이라면 이 성의를 좀 다 해야 될 그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오늘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시한을 다음 달로 연장해서 다음 달까지는 매매 계약서를 제출하겠다. 결국 2, 3주 뒤에 최소한 한 달 뒤에는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보신 것처럼요. 이렇게 청와대와 여당까지 부동산만 좀 관련돼 있으면 전사적으로 매달리는 듯합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법 개정안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 의결이 돼서 곧바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임대차법 첫날이었죠. 민주당의 초스피드 법안 처리를 두고 여러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오늘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제 민주당은 세입자 보호제도의 대혁신을 이뤄냈습니다. 국지적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정책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저도 그 적당한 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게 지금 아주 폭거인데요. 한마디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완전한 파괴지요. 이런 중요한 국정을 애들 마치 장난감 놀이하듯이 이렇게 한 것이 문제고요. 제가 뉴스탑10 댓글들을 좀 보면 매일매일 만나보기도 하지만 이번 주에 있었던 것들을 좀 종합해봤을 때요. 최 교수님.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그러면 심의와 토론이 없이 이렇게 졸속으로 되는 법안들이 이번 비단 임대차법뿐만 아니고 앞으로 있을, 그러니까 힘으로 밀어붙이는 다수 결과, 그리고 야당은 속절없이 그냥 거부만 하는 이런 상황이 21대 국회에서 계속 반복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양측 다 통합당도 적극적으로 토의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다수결로 표결하면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토의하는 장면, 논의하는 장면, 본인들이 법안을 낸 법안, 자체 법안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부동산 3법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시간이 짧고 그다음에 7월 말까지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전월세 시장에서 상당히 소시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밀어붙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도 만약에 소위원회나 아니면 다른 절차들을 전부 생략하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 부동산 3법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상임위원장 문제 때문에 소위 만들자고 했는데 통합당이 거부하고 보이콧하는 바람에 시간이 없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앞으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힘으로 밀어붙여서 본인이 밀린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통합당이 나가서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토의도 하고 소위 만들려고 주장도 하고 이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밀려서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국민들이 볼 때 통합당이 열심히 일했구나, 또는 통합당이 이러이러한 부분에 새로운 제안을 했구나 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지금 힘으로 하면 어쩔 수 없이 밀릴 수밖에 없지만 논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그 과정이 언론에 홍보되게 만들고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당도 이제는 그런 시간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잘못했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제는 뭐 부동산 3법은 이렇게 지나갔지만 나머지 법안들에서 시간 없다고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보면 민주당이 소위 만들자고 하면 적극적으로 소위도 만들고 아니면 통합당도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반대 입법도 하고 이러면서 본인들의 활동 영역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통합당의 목소리도 듣고 지지도 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뭐 그 정책이 옳다고 판단이 되면 여당도 밀어붙일 수는 있는데요. 뭐 일각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상황 인식일 겁니다. 다주택자가 범죄자 아니냐, 이 발언을 한 민주당의 소병훈 의원을 글쎄요, 여러 일각에서는 비판하고 논란이 사그러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집을 사고 팔면서 거기에서 차익을 넘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이건 범죄자로 다스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여기에 관련된 법을 만들어서라도 범죄자로 형사범으로 다뤄야 된다. 이건 국민 행복권을, 국민들이 주택을 갖고 싶은데 그 국민의 집을 갖고 싶은 그 국민들의 행복권을 뺏어간 도둑들입니다. 저희가 왜 저렇게 편집을 한번 해본 이유가 뭐냐면 소병훈 의원이 이 논란이 좀 커지니까 본인 SNS에 이런 해명을 했거든요. 정태현 변호사님. 네.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투기꾼들을 형사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발언 잘못됐나? 다주택자는 범죄이란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소 의원은 해명을 근데 했습니다. 그 국토교통위원회 회의할 때 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마 그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확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회의록이 거기 적혀 있거든요. 거기에 분명히 이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익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범죄자로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뒤에 이제 페이스북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투기꾼들을 형사범으로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명백히 저거는 사실하고 다른 이야기죠. 저걸 보면은 지금 그 여당 의원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법만능주의거든요. 저는 뭐 부동산 정책에 잘 모르지만 경제 논리에 따라서 움직여야지 저것을 법으로 무조건 처벌하고 세금을 매기고 이래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논란이 얼마나 커졌냐면요. 이현정 의원. 네. 그러면 비난의 화살이 분명히 소병훈 의원한테도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야당에서는 아니 다주택자 보호했다고 그러면 민주당 42명 의원들은 다 범죄자냐. 그리고 정작 본인인 소병훈 의원도 주택만 한 채, 가족 명의의 임야 4건, 밭 5건 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더니 다음 화면에 준비가 돼 있나요? 소 의원이 이렇게 또 본인 해명을 또 부랴부랴 했어요. 1주택은 경기 광주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이고 하나상가는 선친께서 증여한 땅 위에 임차인이 지은 건물 7분의 1에 상당하는 지분이다. 뭐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여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 어쨌거나 차익을 남기면 형사적 처벌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참 그 국회의원이 이렇게 법률적 지식 또 이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인식 이게 없이 물론 무조건 저렇게 강하게 이야기만 하면 뭐 인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당장 구속돼야 될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더군다나 청와대와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다 투기꾼으로 이야기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벌써 차익이 얼마입니까?
이분들 뭐 60억 차익 남긴 분들도 뭐 실현되지 않았지만 차익 남긴 있는데 문제는 이게 기본적으로 이거는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몰리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정말 투기꾼이라 하는 것은 뭐 집을 수백 채 갖고 있거나 수십 채 갖고 있거나 정말 투기로 해서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집 한 두 채 있는 거 가지고 지금 본인이 올렸습니까? 지금 갑자기 정부 정책으로 해서 집값이 펄쩍 뛰었는데 그건 제 잘못입니까? 제가 집을 한 20년 전에 샀는데 그럼 제가 지금 집값이 올랐는데 그럼 제가 지금 팔면 차익을 남기면 제가 지금 투기꾼이 되는 겁니까? 예. 참 이게요 정말 아무 말이나 하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좀 제발 발언하실 때 내 발언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좀 이야기를 하시고 하셔야지. 자꾸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이야기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지금 다른 사람들도 지금 뜨끔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지금 이분 이야기하시면 법을 만드는 분이에요. 법을 만드는 분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주변에 듣는 사람들 갑자기 겁납니다. 제발 좀 생각 좀 하시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어쨌든 논란 속에 임대차법은 본회의 그리고 국무회의를 통해서 통과가 됐고 오늘 임대차법 시행 첫날입니다. 그럼 이제 현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당장 이렇게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이 되면서 전세 시장은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부동산 중개업소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는 전원인데요. 어제 국회에서 전세 시장 혼돈을 전망했던 통합당의 윤희숙 의원 목소리부터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저 발언이 좀 많이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구자암처장. 네. 윤희숙 의원의 발언처럼 네. 벌써부터 근데 지금 전세 품귀 현상이 빚어진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이 지금 2+2 그 다음에 5% 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전세 세입자가 임차를 할 때 2년을 임차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한 번 더 연장을 하게 되면 그 임대인이 그걸 이제 수용을 하도록 지금 강제 규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전세를 들어간 사람은 4년 동안 이제 살 권리가 생기는 거고요. 또 임대료도 1년간 5% 이상 못 올리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계약할 때마다 5%니까 뭐 2년마다 이제 5% 정도 올릴 수 있는 수준인데, 그러니까 임차인에게는 좀 유리해 보이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4년 뒤에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 과연 5% 룰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이 전세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예. 이것을 지금 윤희숙 의원이 우려하고 있는데 이 법 시행은 오늘부터지만 이 법의 부작용은 최대 4년 뒤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때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그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것이냐. 4년 뒤에요.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실제 부동산 시장은 벌써부터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현장 목소리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저금리다 보니까 은행에 넣어놔도 얼마 안 되니까 월세로 돌려서 그렇게 좀 부탁하는 케이스도 많아요. 전세에서 반전세나 월세로 많이 전환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50% 정도가 반전세 또는 월세입니다. 반 정도는 전세고요. 여기 화면에 잘 나와 있네요. 최진봉 교수님.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니 이것도 을과 을들의 싸움 아니냐. 벌써 집주인과 세입자 이렇게 갈라치기 하면 편가르기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을과 을의 싸움이라고 하는 건 정말 뭐 예를 들면 본인이 전세를 주고 다른 집에 사는 경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직장 때문에 예컨대 본인 집이 있는데 거기 살지 못하고 전세 주고 딴 데 사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을과 을의 싸움이라고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 정말 투기를 목적으로 집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임대하는 분 이건 저는 을과 을의 싸움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이건 가불의 싸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예. 어쨌든 이게 이제 임대인이나 임차인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구조인 건 분명해요. 그리고 초기에 이런 시장의 혼란이 오는 것도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당장 지금 뭐 5%밖에 못 올리는 상황이 되고 2+2가 되다 보니까 당장은 이게 이제 계속 그 임대를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이 손해보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중요한 건 정부가 이제는 의지를 가지고 이게 일정 오르더라도 4년 동안 일단 정지가 되잖아요. 그리고는 4년 후에 오르지 않을 수 있도록 집값을 안정화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4년 후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잘 돼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가 결국 정부가 숙제로 아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나라 전월세를 사시는 분들이 한 30%가 넘습니다. 아시겠지만 1989년도에 그때 1년 계약에서 2년 계약으로 바꾸는 법이 통과가 됐어요. 아, 89년도였군요. 그때 됐을 때 그때 전세가 얼마나 올랐냐면 거의 30%가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죠, 시장에.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2+2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세 대출을 갖다가 보증을 안 써줘서 못 구하게 한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월세 시장으로 다 가거든요. 근데 예. 우리나라만 이 전세라는 게 아주 우리나라만 굉장히 일반화된 제도인데 사실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간에 어떤 윈윈 나는 제도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월세 시장으로 다 바뀌어 나가게 되는데 예. 실제 그렇게 되면 이 정말 이거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부담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4년 뒤가 되면 정말 대폭적인 또 이게 전세가 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그럼 이미 이 정권은 끝난 시점이에요. 자, 그때 되면 도대체 이건 누가 책임질까요? 또 그때 법을 만들어서 모독을 이렇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뭔가 무르듯이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인위적 규제를 해버리면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편법이 생기고 우리가 전 상당히 우려되는 게 1990년도에 그런 정말 30% 올랐던 그 기억들이 정말 또다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런 초반에 시행착오 큰 문제점들이 보이면 빨리 이제 보완책들이 마련이 돼야 될 텐데 그 과정들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